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상무부 통지. 2. 삼성전자가 생산 능력을 확대한다. 3. 미 해군의 꿈의 병기 공개.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미국의 투자 보조금을 받으면 10년간 중국 내 첨단 반도체 생산량을 5% 이상 확장할 수 없다는 미 상무부 발표에 대해 반도체 업계에서는 최악은 면했다는 반응이 나왔다고 했습니다. 중국 공장 운영이 전면 차단될 수 있다는 우려와 달리 공장, 시설의 부분 업그레이드는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는 반응입니다. 미국 정부가 반도체법 가드레일 안전장치 조항 세부 규정에서 우리 기업의 중국 내 공장에 대한 규제를 예상했던 것과 그나마 약간 완화한 것은 한국 기업들의 강력한 반발과 투자 철회도 불사하겠다는 우회의 경고성 메시지의 효과 때문이라는 것이 업계의 분석입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에 대한 평가는 엇갈리고 있고 실제 중국 공장 외에 특수적인 부분에 대해서 미 상무부는 그런 의미가 아니다는 견해와 함께 한국과 대만을 방문해 설명과 함께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언론에 따르면 섭성과 SK의 앞사가 중국 공장에 투자한 돈은 무려 70조 원 가까이 된다고 했습니다. 이런 천문학적인 금액을 미국 말 한마디에 따라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는 것은 중국 체제가 아니라 한국을 제재하는 것과 비슷한 맥락이고 삼성이나 SK에 나아가서는 한국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히는 것과 같습니다. 한국으로서는 강력하게 반발하고 모든 것을 원점으로 되돌리겠다고 초강수를 뒀어야 합니다. 기업들은 정부의 눈치를 보고 정부는 미국의 눈치를 보면서 온유하게 협상하겠다고 하는 것은 처음부터 고개를 숙이고 들어가는 것과 같고 따라서 그런 자세는 미국의 결정에 별다른 변화를 주지 못하게 됩니다. 칼자루는 한국과 대만이 쥐고 있는 것이지 미국이 쥐고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미국에 팔기 위해서는 미국의 생산 공장을 지어야 한다는 논리는 잘못된 것입니다. 한국에서 생산한다고 미국 업체들이 수입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보면 미국이 한국 기업들에 감사해야 옳은 것인데 오히려 독소 조항을 넣어서 자국의 이익만 최대한 돌리겠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TSMC가 일본에 건설하는 10조 원짜리 반도체 공장에 일본 정부는 4조 원을 지원했는데 삼성이 미국에 짓는 33조 원짜리 공장에 미국은 보조금으로 최대 3조 원대 정도 지원하겠다고 하면서 온갖 생색은 다 내고 자신들에게 유리한 조항만 집어넣고 있습니다. 그런 미국의 발표에 언론이나 정부에서는 다행한 일이라고 안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작 당사자인 삼성과 SK에서는 아직 두고 보겠다는 입장인데 3자들이 나서서 다행이라고 합니다. 미국에 질질 끌려다녀도 좋다는 뉘앙스입니다. 미국은 한국의 이런 모습을 모니터링하면서 이후 그 수위에 따른 전략을 짜게 됩니다. 미국의 정책을 보면 일단은 크게 건드려 그에 대한 반응을 수집하면서 풀어 주었다가 이후에 다시 하나씩 서서히 옥죄는 방법을 사용하곤 했습니다. 따라서 이번 발표에 한국 언론이나 정부에서 다행이다는 그런 평가를 해서는 안 됩니다. 기본적인 독소 조항이 그대로 남아있는데 겨우 중국 내 5%의 완화에 다행이라고 평가하니 미국에서 어떻게 보겠습니까? 미 정부의 가드레일에 따르면 한국 기업들이 중국에서 생산하는 제품은 회첨단은 아니지만 대부분 구현 내 것이 공정 이상이기 때문에 10년 내 5% 확장 규정이 주로 적용됩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중국 내 공장의 생산 능력을 향후 10년간 웨이퍼 기준 5% 이내 범위에서 확장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관계자는 기술이 고도화되면 웨이퍼당 생산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실제 반도체 기업들의 여유는 더 많을 것이라며 결론적으로 한국 기업들의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습니다. 언론의 그런 반응 때문에 생산 능력 제한이 반도체 산업에 치명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측면에서 보는 경고는 눈길을 끊지 못할 정도입니다. 메모리 반도체는 한 가지 제품을 대량 생산함으로써 수익을 극대화하는 산업입니다. 한철성 서울대재료공학부 석좌 교수는 디램과 낸드 플래시는 최근 5년 동안 매년 각각 5%, 10%씩 증가했는데 10년간 5%만 중산하라는 건 메모리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습니다. 10년 동안 해소 50% 이상 중산할 수 있는데도 이를 억제해 10년 동안 5%만 중산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메모리 반도체는 경기 사이를 따라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 있는데 중국 내 생산량 제한은 두고두고 부담이 될 것이라는 의견이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우리 기업들이 당분간 중국 공장을 운영하면서 기술을 향상해 경쟁력 우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삼성전자는 미 상무부가 드레일 조항에 대해 오늘 발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향후 대응 방향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삼성전자는 이달 31일이 보조금 신청이 시작되기 때문에 남은 기간 동안 여러 논의를 거친 뒤 신청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레이몬도 상무장관이 아이보조금 경쟁을 원하지 않는다고 한 것은 한국과 대만도 자국 반도체 산업을 위한 보조금 정책을 도입하려는 움직임에 대한 즉 우리의 반도체 클러스터를 겨냥한 발언으로 이를 의식한 미국 당국의 태도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게 언개의 얘기입니다. 반도체 언개에서는 미국 당국이 지금 차린 삼성이나 SK를 과도하게 옥체면 200조 원이 넘는 미국 투자를 재검토하겠다는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며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계획이 미중 양국을 압박하는 좋은 카드가 있다고 했습니다. 반도체 언개 관계자는 일단 가드레일 조항에선 약간 완화됐다고 하지만 여전히 턱없이 적은 보조금에 비해 미국 반도체 공장 투자는 국내 투자보다 인건비, 건설비 등이 많이 드는 데다 예상 초과 이익 환수, 경영 기밀 공개와 같은 복소 조항이 여전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양국 간 협의를 지켜봐야 할 것 같다는 견해를 보였습니다. 반도체 프로그램을 전담하는 상무부의 마이클 슈미트 반도체법 프로그램 사무국장 및 고위 당국자들은 예정에 없었던 10여 개 한국, 대만, 일본 3개국 언론들을 초청해 국무부 외신기자 클럽 FPC에서 간담회를 열었는데 이 자리에서 한국 기자들은 노골적이고 직접적인 포문을 열면서 참석한 상무부 관계자들을 곤혹스럽게 했습니다. 이날 열린 간담회는 한국과 대만의 불만이 폭주한 상황을 의식해서인지 다독이는 모습이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동맹국 및 파트너 국가들과의 조율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동맹국들과의 협조가 매우 중요한 만큼 한국 등과 긴밀히 협의하면서 공동된 국가 안보 이익을 증진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상무부 당국자는 간담회 직후 한국 정부와 협의를 위해 바로 한국으로 출발하고 이후 일본, 대만을 방문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드러난 불만을 의식하고 있는 기색이 역력해 보였다고 참석자들은 전합니다. 이 간담회에서는 한국과 대만에서 우려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보충 설명을 했습니다. 민감한 기술 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는 항목에 대해서 다만 중국 공장의 기술 수준을 업그레이드하는 건 가능해 그나마 우리 기업들이 한숨 돌릴 수 있게 됐습니다. 공통이익을 증진할 수 있는 포럼을 제공하는 것이 지식재산권 IP나 실질적인 확장은 생산시설 확대를 말하는 것이어서 기술 수준은 발전시켜도 무방하기 때문입니다. 기업들이 기밀로 여기는 정보의 공유가 아니다. 고 했습니다. 미국이 이라에 이어 반도체법으로 미국만의 이득을 추구해 결국 기술이 발달하면 한 웨이퍼당 생산할 수 있는 반도체 수도 늘어나 사실상의 증산도 가능할 것으로 우리 업체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미국에 투자할 이유가 없다고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는 한국과 관계를 매우 중요하게 여긴다. 중국 공장의 기술 수준 업그레이드는 앞서 지난해 10월 미국의 수출 통제로 막혔지만 우리 기업은 1년 유예를 적용받아 올해 10월까지 가능합니다. 한국의 반도체 기업들은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기업들에 속하고 우리는 진심으로 미국 반도체 산업에 외국인 투자가 활발해지기를 바란다. 반도체법 규정은 미국 기업들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우리 업체들이 중국에서 기술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길을 계속 열려 있어 회학의 차이나 리스크는 피할 수 있게 됐습니다. 보조금을 받는 기업의 초과이익을 공유할 것이라고 한 부분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사업의 실제 이익이 예상치와 부합하면 공유할 부분이 없지만 이와 함께 미 상무부는 중국에서의 생산 확대 제한과 함께 허위 등 중국 업체와의 반도체 공통 원부 개발을 금지하는 원칙도 재확인했습니다. 이 예상치를 상당히 초과하면 특정 기준을 초과한 부분은 미국 정부에 반환하고 정부는 그 돈을 우리 반도체 생태계에 재투자하게 될 것이다. 는 원론적인 얘기였습니다. 아니, 우리가 번 돈을 왜 미국에 줘야 합니까? 또한 중국의 공장에 대해 반도체법의 의도는 반도체 생산시설 확장이나 새 시설 건설을 막는 것일 뿐 운영 중인 시설을 중단시키려는 게 아니다. 사업성을 유지하기 위해 업그레이드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이해한다. 반도체과학법 하에서 기업들이 협조하고 수출 통제기관의 허가가 있는 한 그런 수준의 업그레이드는 가능하다. 고 했지만 명확한 기준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습니다. 미국의 이 같은 정책에 한국이 다행이다고 할 게 아니라 우리 정부의 명확한 입장을 분명하게 내세우는 강력한 자세를 취했어야만 합니다. 왜 미실에서만 미국과 협의를 하는 저자세의 눈치를 보이고 왜 감의 위치에 있는데도 미국의 정책에 끌려다니면서
우리의 입장을 설명하겠다고만 할 뿐에 정정당당하게 우리 기업의 입장을 강하게 요구하지 못하느냐는 겁니다. 미국에 비죄진 것 있습니까? 눈치만 보게. 그렇지 않습니까? 1960년대 미 해군이 개발하려던 꿈의 무기체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술력의 한계로 50여 년이 지난 후에야 비로소 완성시켰는데요. 한국에서는 당시에는 꿈도 못 꾸던 무기들이 이제는 비로소 현실이 되어가고 있는 듯합니다. 우리나라의 모든 군인들이 아이언맨으로 변신할 날이 그리 멀지 않은 듯한데요. 한국이 추진 중인 아이언맨 전투병 사업. 과연 한국군은 무슨 꿈을 꾸고 있는 걸까요? 이지스함, 스텔스 전투기, 핵잠수함, 대륙간 탄도미사일, 핵무기 등등 실제로 일어날 가능성은 많지 않아도 현대전에서 승리를 확정 짓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최첨단 무기들입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최첨단 무기가 끊임없이 개발되고 전쟁의 양상이 달라졌다고는 하지만 절대로 없어서는 안 될 필수적인 전쟁 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병사입니다. 병사가 없으면 전투기도 힘을 발휘할 수 없고 병사가 없이는 전차도 무용지물이며 병사가 없으면 미사일을 발사시키는 버튼도 누를 수 없습니다. 물론 제2차 세계대전이나 25전쟁과 같은 예전의 전투에서 병사, 즉 보병의 역할은 거의 전부와 같았죠. 어쨌든 승리의 표시는 보병이 꽂는 깃발 하나로 증명됐으니까요. 해군의 제해권과 공군의 제공권, 현무와 같은 탄도미사일의 위력, 토마호크 미사일과 같은 순항미사일의 정밀함이 중요하다지만 최종적으로 적지를 점령하고 승리의 깃발을 꽂는 것은 보병입니다. 시간이 지나도 보병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을 인지한 각국의 군대는 어떻게 하면 보병의 전투력을 상승시킬 수 있을까를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인간 신체 능력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과학기술의 도움을 받아 보병이 사용하는 무장의 발전을 꾀했습니다. 1960년대 미 해군은 근력 증강 로봇을 생각해냈습니다. 흔히 로봇은 독자적인 판단을 내리는 인지기능이 있지만 근력 증강 로봇은 독립적으로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움직이는 동작을 보조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가령 인간의 힘으로 들 수 없는 포탄이나 무기를 옮기고 무거운 군장과 무장을 착용한 상태로 수백 킬로미터를 행군하거나 시속 50km로 달려도 지치지 않는 소위 인간 신체 능력의 한계를 극복해주는 슈퍼보병을 계획했었죠. 현재는 완벽한 수준은 아니지만 상당 부분 기술력이 완성됐고 머지않은 미래에 실전에 투입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 어벤져스를 본 분들이라면 아이언맨의 전투 능력에 의심을 품는 분들은 없을 겁니다. 인간일 때는 별다를 것 없었던 남성이 아이언맨 수트를 입는 순간 하늘을 날고 폭탄을 맞아도 멀쩡하며 상상도 할 수 없는 파워를 과시합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한 번쯤 꿈꿔봤을 법한 모습일 텐데요. 그런데 한국군 역시 육군의 전투력을 극대화하는 아이언맨 전투원 사업을 실행 중이라는 사실을 아시나요? 바로 워리어 플랫폼 사업입니다. 지난 2018년 국방부는 워리어 플랫폼이라는 새로운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워리어는 말 그대로 전사를 의미하는데 개인 전투원의 전투력을 최고치로 끌어올리기 위해 그들이 착용하는 전투복, 장구류, 장비를 최첨단으로 업그레이드 시키는 사업입니다. 현재의 90장비를 최첨단으로 바꿔 전투력을 극대화하려는 전략이죠. 사실 육군은 공군이나 해군에 비해 전투력이 낙후돼 종종 웃음거리가 되곤 했습니다. 해군은 전 세계 트렌드에 맞게 최첨단 이지스함을 건조하고 자체적인 기술력을 확보해 세계 최고 수준의 군함을 보였고 공군은 F-35A 스텔스 전투기를 확보하거나 KF-X 전투기 사업을 통해 한국형 전투기를 제작하기 여념없는데 육군은 6월 25일 때나 지금이나 벌반다를 바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전차나 야포 등의 무기체계는 K2나 K9 자주포 등으로 교체됐지만 전투 방식이나 전술에는 큰 변화가 없었죠. 여기에 더해 출산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면서 육군 병력도 급격히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소수의 병력의 최대치의 능력을 발휘하도록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워리어 플랫폼을 중심으로 5가지 게임 체인저를 발표했는데 전술 탄도 미사일, 전략기동 군단, 드론복, 특임여단이 그들입니다. 이 중에서도 가장 주목받는 것이 바로 워리어 플랫폼인데요. 현재 보병의 전투 장비는 불에 쉽게 타버리는 전투복과 무거운 방탄복, K2 소총, 그리고 일반 전투모 정도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이런 장비로는 전쟁에서 전투원끼리 협조할 수도 없고 적이 어디에 있는지 분간도 할 수 없습니다. 순수한 개인 능력에 의존해야 하는 것이죠.
이 상태에서는 전쟁이 발생했을 때 대규모 병력 손실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맹점을 파악한 육군은 워리어 플랫폼을 기획했는데 워리어 플랫폼을 착용한 전투원을 하나의 강력한 무기체계로 전환시키는 것이 목표입니다. 현재 육군이 목표로 세운 플랫폼은 피복 10종, 장구류 10종, 전투장비 13종으로 구성되는데 2026년에 최종적으로 일체형 전투체계를 개발할 계획입니다. 일체형 전투체계는 모든 장비가 일체화되어 연동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현재 개발 중인 차기 스마트 소송은 헬멧과 연동되는데 드론이 적의 동태를 파악해 위치를 전투원에게 헬멧에 달린 안경에 보여주면 전투원은 그 방향으로 소총을 겨눕니다. 그럼 소송의 관역의 표적이 자동으로 조준되고 표적과 관역이 일치할 때만 소총이 발사됩니다. 또한 이렇게 발사된 탄환은 유도 기능을 갖추고 있어 미사일처럼 표적을 따라가 명중시키요. 일반 소총이었다면 개인의 사격 능력에 따라 명중률이 달라지지만 현재 개발 중인 소총은 다소 사격 실력이 부족해도 알아서 표적에 명중시킵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의 작전과 소총으로는 언덕 너머의 적은 공격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만 일체형 헬멧은 모든 적의 정보를 전투원과 공유하기 때문에 적의 상황을 한눈에 파악해 지능적인 전투가 가능해집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라는 손자병법의 전략을 그대로 실천할 수 있는 것이죠. 전투원의 생존을 보장하는 방탄복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현재 방탄복은 불에 약해 쉽게 불이 붙지만 현재 개발 중인 방탄복은 불에 잘 타지 않는 재질로 개발 중에 있습니다. 게다가 방탄복과 한 세트로 구성되는 생체인식 전투복은 주변 환경에 따라 카멜레온처럼 보호색으로 자동적으로 위장이 가능하며 생체 신호를 감지해 건강 상태까지 체크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한국에서 전쟁이 일어난다면 북한과 일어날 가능성이 가장 높은데 현재 북한군이 다량으로 보유한 것으로 알려진 생화학탄에 대한 방호 기능까지 갖출 예정입니다. 위에서 잠시 설명드렸지만 인간 신체 능력에는 한계가 있어 신체 능력의 한계를 극복해줄 웨어러블 로봇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웨어러블 즉 착용이 가능한 이 장비를 착용하면 평소 자신의 근력보다 50kg 이상의 무게를 짊어질 수 있고 더 빠르게 더 오랫동안 이동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체력 소모가 전혀 없으므로 장시간 행군이 가능한데 현재 한국은 이 부문에서 상당한 기술력을 축적해둔 상태라고 하죠. 만약에 여기까지 성공해내 보급된다면 한국군 보병 한 명 한 명이 아이언맨과 같은 무적이 되는 것입니다. 워리어 플랫폼은 총 3단계로 구성되는데 1단계는 현재의 장비를 보완해 보급하고 2단계는 개인전투 체계를 동합하는 과정입니다. 이미 한양대학교 및 한화에서 동합형 전투체계 개발을 끝마치고 시험 제작이 시작됐다고 하죠. 그리고 마지막 3단계 일체형 개인전투체계는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통해 5년 내에 완성시키고 2026년부터 특임여단을 시작으로 기동군단, 공정여단, 특전사 및 수색대로 차근차근 순차적으로 보급될 예정입니다. 이런 부대들은 전쟁 초기 적진에 침입해 은밀한 작전을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보급된다고 하는데요. 3단계 최종 모델은 전투원마다 최대 6천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요. 가격이 비싸기는 하지만 한 명이 3에서 4명의 전투력을 가지게 되는 만큼 병력 감소에 따른 전투력 손실을 막을 수 있습니다. 현재 미국이나 이스라엘, 프랑스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다고 하죠. 워리어 플랫폼 외에도 위에서 잠시 언급했던 5대 게임 체인저 중엔 전술지대지 미사일이 있습니다. 이미 고정청으로 개발이 완료된 이 미사일은 사거리 160km의 오차 범위가 고작 2m로 매우 정확한 타격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 미사일은 한국군에게 가장 큰 위협이 되는 북한의 장사정포에 대응하기 위해 개발됐습니다. 이 미사일에는 열압력탄이 장착되어 있어서 발만 명중시키면 연결된 갱도는 전부 무력화됩니다. 열압력탄이란 탄두의 재래식 폭약이 아닌 다연성 액체나 분말 형태의 고체 연료로 채우는데 목표물에 가까워지면 탄두 속의 액체나 분말을 반경 수백 미터까지 분산 배출하게 됩니다. 그럼 이렇게 분산된 분말을 점화시켜 강력한 폭발을 일으키는데 화약으로 폭파되는 폭탄보다 더 오래 더 넓은 반경을 무력화시킵니다. 또한 폭발 순간 주변의 모든 공기를 흡수함에 따라 초고압의 충격파를 발생시켜 동굴과 벙커, 건물 속의 적들이 거의 전멸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치명적인 살상력을 보유한 탓에 인권단체들은 이 무기를 사용하지 못할 것을 촉구하고 있기도 합니다. 어쨌든 만약 이 미사일이 사용되면 한 방으로 북한갱도 전체를 무력화시킬 수 있으므로 북한의 입장에서는 가장 두려워하는 무기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예산이 제한된 상황에서 국방부는 미사일을 공중에서 요격하는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캔들을 우선 확보할 계획으로 밝히면서 실전 배치까지는 조금 더 기다려야 할 듯합니다. 흔히 전쟁터의 꽃이라 불리는 보병은 고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전쟁의 승패를 매듭짓는 주인공이었습니다. 도보로 행군하고 싸우는 전투병을 의미하는 보병은 가장 오랜 역사와 전통을 뽐내며 개개인의 전투력은 미약할지언정 그들이 응집했을 때 그들보다 강한 무기는 없습니다. 한국은 북한과의 휴전이라는 특수한 상황에 놓여 있는데 북한을 공격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북한으로부터 한국을 지키기 위한 방어 차원에서 최첨단 무기 체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이 헛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우리나라 영토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실제로 2020년 대비 2021년 한국의 영토는 11.3 평방킬로미터 증가했는데 이는 여의도 면적의 4배에 해당하는 크기입니다. 전라남도의 경우 지난 10년 동안 101평방킬로미터 늘었는데 전쟁을 일으켜 남의 땅을 빼앗아 온 것도 아닌데 어떻게 여의도 면적의 45배 크기의 땅이 생겨날 수 있는 것일까요? 정답은 간척 사업에 있습니다. 바다를 매립해 새로운 토지가 생겨났기 때문이죠.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100위권에 해당할 만큼 국토 면적이 좁은 대신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덕분에 일부 지역의 바닷물을 빼내고 그 자리에 흙을 채우면 새로운 토지가 생겨납니다. 이러한 간척 사업으로 농작물의 안정적인 수국 조절이 가능하고 다양한 산업단지를 조성해 국가 발전을 꾀할 수 있죠. 그리고 여기 경기도 시흥과 화성에도 대규모 국토 확장이라는 원대한 목표로 조성된 간척지가 있습니다. 시화호인데요. 시흥의 시와 화성의 활을 딴 시화 지구개발 사업은 경기도 안산, 시흥, 화성의 넓은 간척지를 개발해 수도권의 인구를 분산하고 공업용지를 확보할 목적으로 1987년 6월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모든 비극이 시작됐습니다. 약 7년에 걸친 공사 끝에 시흥 오이도와 대부도 방아머리를 잇는 최종 끝막이 공사를 완성하면서 시화호와 시화방조제가 탄생했습니다. 원래 시화호의 목적은 방조제를 건설한 후 서해안 바닷물을 빼낸 뒤 담수호를 만들어 인근 간척지에 농업용수 등을 공급할 목적으로 개발되었습니다. 하지만 의도와는 달리 방조제 공사 이후 주변 공장의 하수 및 생활하수가 유입되면서 수질이 심각할 정도로 오염되기 시작해 농업용수는커녕 지독한 악취와 수십만 마리의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하는 죽음의 호수가 되어버렸습니다. 1997년 환경학자들은 시화호를 무생물 대무생물대로 선언했습니다. 단 한 마리, 단 한 포기의 생명체도 발견되지 않는 4천만 평파리 지옥이 바다를 가르고 모습을 드러낸 겁니다. 이 삼위 갯벌, 배 살아있는 생명체인 시화호 갯벌에다가 억지로 담수를 채우려던 도전이 어불성설이었던 것이죠. 정부 역시 사실상 담수화를 포기해버리면서 환경오염의 대명사가 되었는데요. 다만 정부와 민간의 노력 덕분에 다시 바닷물이 흘러들며 생태서식 환경이 복원되고 시화호를 떠났던 생물들이 다시 찾아와 결과적으로는 생명의 살아 숨쉬는 땅이 됐습니다. 그런데 시화호 방조제가 완성되고 바닷물이 싹 다 빠져나간 날 시화호에 들어섰던 한 중년 남성은 갯벌 위에 우뚝 솟은 지형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1억 년 전에 비밀이 드러납니다. 디피멘터리 채널은 여러분의 댓글과 좋아요를 먹고 운영됩니다. 며칠 전 전남 신안군에서 재밌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천군은 목포시와 신안군을 잇는 아페드 공사 중 지름 2.3m의 무게 3톤이 넘는 육식 공룡알 둥지 화석이 발견됐던 바로 그 해안에서 이번에는 초식 공룡알이 온전한 형태로 발견됐다는 것이죠. 지난 26일 전남대 한국공룡연구센터에 따르면 연구진은 최근 신안군 앞해면 내태도의 해안가를 조사하다 공룡알과 뼈 화석을 발견했습니다. 발견된 공룡알 중 4개는 완전한 형태로 오리알보다 조금 큰 15cm 크기의 둥근 형태였는데요. 이와 함께 공룡알 파편 화선 100여 개도 함께 발견됐습니다. 보통 육식 공룡알은 곰봉 형태를 띠고 있는 반면 초식 공룡알은 럭비공 모양을 보입니다. 알을 보는 순간 이건 초식 공룡알이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죠.
더구나 포식자로 알려진 티라노사우루스와 같은 대형 육식 공룡알은 그 크기가 약 40cm에 달하는데 이번에 발견된 것은 약 15cm가량으로 소형 초식 공룡인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그런데 신기한 점이 있습니다. 보통 초식 동물과 육식 동물이 한 곳에서 서식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초식 공룡은 풀을 뜯어먹고 살지만 육식 공룡은 육류, 초식 공룡을 먹이로 삼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한 지역에서 상생하기가 불가능하다고 보는데 이번 초식 공룡알을 발견한 이 지역에서는 2009년 대형 육식 공룡알이 대거 발견됐었습니다. 2009년 아페대교 공사 중 지름 2.3m, 무게 3톤에 이르는 국내 최대 크기의 대형 공룡알 둥지 화석이 발견되었고 이 화석은 약 2년여간 정밀 복원 작업을 통해 복원시켰습니다. 그리고 2012년에 천연기념물 제535호 신안 앞에도 수강류 공룡알 둥지 화석으로 지정되었죠. 이 2009년과 2023년에 발견된 공룡알은 비슷한 층위에서 발견됐기 때문에 이로써 알 수 있는 것은 백악기에 해당하는 약 1억 년 전 신안군 아페도에는 육식 공룡과 초식 공룡이 함께 서식했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두 종류의 공룡알이 한 곳에서 발견된 것은 전 세계적으로도 워낙에 흔치 않아 공룡 연구의 세계적인 중심지가 될 가능성이 높아졌는데요. 그런데 한반도는 어쩌면 실사판 주라기 공원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평소 새 사진 찍는 것을 좋아했던 최정인 씨는 시와 지구 개발 사업이 시작된다는 소식을 듣고는 엎으면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시와호에 날아드는 새의 모든 것을 담고 싶었습니다. 1994년 1월 24일 12.7km에 달하는 물막이 공사가 완공되자 그 목마름은 더해갔죠. 그러던 1998년 7월 그는 화성시 송선면 고정리 작은 섬에서 붉은 암석 부근에서 날아다니는 딱새를 쫓다 우연히 갯벌 위가 불쑥 솟아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자세히 살펴보니 우뚝 솟은 쾌적층 사이로 계란보다 조금 더 큰 것들이 둥글게 박혀있는 모습을 보게 됐는데 주먹보다 작은 것도 있어 의아하다 생각했습니다. 바위 생김도 색깔도 화석의 생김새도 희한했는데 그는 우연히 자신이 읽은 신문 기사가 생각났습니다. 갯벌에서 종종 공룡 화석이 발견된다는 신문 기사였는데요. 예사것이 아니라는 생각에 이곳저곳에 자문을 구하기 시작했고 전문가들에게 답사를 요청했습니다. 그렇게 1년 뒤 시와호에 대한 자세한 조사가 시작됐고 최정희 씨가 발견한 것이 공룡알임을 확인해주고 주변에 한염, 하한염, 중한염, 상한염, 개미섬, 닭섬 등 크고 작은 섬을 뒤져 공룡알 화석 수십 개를 더 찾아냈습니다. 당시 총 37곳의 알둥지에서 총 200여 개의 공룡알 화석을 발견했는데 그중 원형이 보존된 화석만 140개가 넘습니다. 이에 아득한 옛날 육지였던 시와호 일대가 공룡들의 집단 서식지임이 드러났고 이듬해 문화재청은 공룡알 화석 발견 지역 480만 평을 천연기념물 제414호 화성 고정리 공룡알 화석 산지로 지정했는데요. 결국 그해 12월 정부는 시와호를 담수화하려던 계획을 공식으로 철회하게 됩니다. 왜냐면 전 세계적으로도 시와호처럼 단일 지역에서 이렇게 많은 알 화석이 발견된 것은 유례가 없는 일이었으니까요. 이에 관광객을 끌어들일 만한 별다른 문화 콘텐츠가 없었던 화성시는 깊은 고민에 빠집니다. 사실 화성은 영화 살인의 추억의 배경이라는 점, 화성시랜드 화재 사건, 수도권에 있는 가장 넓은 지역이면서 난개발의 대명사로 꼽히는 점, 시와호 덕분에 환경 파괴의 주범으로 꼽히는 등 온갖 악소문을 달고 있었죠. 이에 시와호 공룡알 발견을 계기로 화성을 공룡 문화의 중심지로 키우기로 결심합니다. 당시 이용남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지질박물관 관장은 화성시에 공룡박물관 건립을 제안하면서 본격적으로 몽골 고비사막 프로젝트를 지원하게 됩니다. 2006년부터 화성시는 한몽국제공룡탐사 프로젝트를 지원해 몽골 고비사막에서 공룡화석을 발굴해와서 그 성과물을 화성시의 공룡박물관에 전시하기로 결정하고 실제로 약 694개체 15톤 분량의 공룡화석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화성 공룡박물관의 모든 화석은 시와호와 몽골 고비사막에서 가져온 진품 화석으로 채웠습니다. 그러던 중 2008년 또 한 번 시와호에서 대단한 공룡화석이 발견됩니다. 화성시 공무원 김경하 씨는 얼마 뒤 개최될 제1회 세계유트 대회를 준비하느라 행사장 곳곳을 둘러보며 점검하던 중 공룡뼈 화석을 발견했습니다. 가로 1m, 세로 0.6m, 높이 0.5m의 화강한 덩어리 속에 웅크린 자세를 취하고 있는 화석은 거의 완전한 상태에 꼬리뼈와 종아리뼈, 발가락뼈, 발톱 등 100여 개의 뼈가 선명하게 드러나 있었는데요.
아쉽게 상반신 골격은 발견하지 못했지만 하반신의 모든 뼈들이 제자리에 있는 완전한 형태로 발견된 덕분에 화성시는 약 1년 6개월에 걸쳐 화석의 뼈를 정밀 계측하고 3차원 모형으로 만드는 등 전체 골격을 복원해서 현재 화성시 공룡알 화석산지 방문자 센터에 전시하고 있습니다. 이 화석을 정밀 감정한 결과 프로토케라톱스의 화석으로 확인되었는데요. 이 공룡은 원래 고비 사막에서만 발견되던 공룡인데 이전까지 경북 의성과 경남 하동에서 공룡뼈가 발견된 적이 있었지만 화성에서 발견된 화석은 지금까지 화석 중 가장 온전했습니다. 백악기에 살았던 프리케라톱스는 불이 달린 뿔공룡이라는 뜻인데 공룡시대 거의 마지막까지 살아남아 진화하다가 멸종했다고 하죠. 몽골에서도 발견된 이 공룡이 한반도에서도 발견됐다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 서식지가 한국에서 몽골, 중국으로 이어졌다는 것을 뜻하죠. 정확한 학명은 부여되지 않았다가 서울대 이용남 교수의 연구를 통해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발견된 강룡류뼈 공룡로 국제적 인정을 받았으며 한국의 화성에서 발견된 뿔이 달린 공룡이라는 뜻의 코리아 케라톱스 화성 엔시스 코리아세라탑스 화성 겐시스라는 학명이 부여됐습니다. 그리고 문화재청은 지난 10월 1일 천년기념물로 지정했죠. 공룡은 우리나라 어린이들에게 가장 사랑받지만 국내에서 공룡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학자는 손가락에 꼽힐 정도라고 합니다. 공룡 연구와 같은 척추 고생물학을 전공했다간 직장을 잡기가 거의 불가능할 만큼 열악한 환경이기 때문인데요. 또한 화석 탑사와 같은 공룡 연구에는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기 마련인데 연구비 지원을 받을 기회를 잡기가 쉽지 않은 것도 그 이유 중 하나입니다. 화성시가 그랬던 것처럼 공룡 연구를 위한 연구비를 지원하는 지자체나 기업들이 많이 생겨나길 기대합니다. 이번 주말에는 화성에 가서 공룡알 화석지를 방문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